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오늘은 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은 우리 시험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7문제 출제되고 있는데 건축법을 처음 공부하실 때는 수치가 좀 많이 나오고 또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좀 어려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법이 제가 볼 때는 고득점하기 가장 좋은 법률이에요. 오히려 건축법은 단순하기 때문에 수치가 나온다 해서 무슨 어려움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미적분이 나오는 게 아니죠. 수치 자체는 너무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를 잘 해두시면 오히려 고득점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국토기획법이라든가 다른 법률처럼 두 번, 세 번 읽어보고 이런 시간적인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잘하게 되면은 건축법에서 고득점이 나오게 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건축법 점수가 안 나오게 되면 우리가 시간도 항상 부족하고 이런 단점을 갖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축법을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오히려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의 그 목적이 나오죠. 우선 건축법 제1조를 보니까 건축법 목적이 나오는데 건축법 제1조는 건축법의 내용과 건축법의 목적을 갖다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를 정하여 여기까지가 건축법의 내용이죠.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이 건축법의 목적 규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건축법의 내용은 뭐라고요? 건축법의 내용은 크게 우리가 네 가지를 정했다는 거죠. 첫째, 건축물의 대지의 기준, 건축물 구조의 기준, 건축 설비의 기준,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이걸 정했다는 것이 건축법의 내용이 되겠고요.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킨다. 이게 건축법의 미시적 측면에서 목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도 순서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건축물은 안전이요. 두 번째가 기능이고 세 번째 환경, 마지막이 미관이 나와 있죠. 그래서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관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이다. 안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예? 그래서 미관은 제일 나중에 빠져 있죠. 그러나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미관 같아요. 상대방한테 어떤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상이 좋으면 웬만한 것은 모든 것이 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공공복리 정지에 이바지한다. 공공복리 정지, 이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똑같습니다. 공공복리. 모든 국민이 함께 더불어 잘 살자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건축법의 내용은 건축물의 대지 기준, 구조의 기준, 설비의 기준, 건축물의 용도를 정한 것이고요.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미관을 향상시킨다. 미시적 측면에서 목적. 공공복리 정진, 이건 우리가 궁극적인 거시적 측면에서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신 건축법 적용 범위인데요. 이 건축법은 어디에 적용되나? 건축법 적용 범위입니다. 적용 범위. 건축법이 어디에 적용되나? 적용 범위는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건축법 적용 대상 물이 있고요. 적용 대상 물. 두 번째, 적용 대상 행위가 있습니다. 행위. 세 번째는 적용 대상 지역이 있어요. 건축법은 어떤 물건에 관해서 적용되느냐, 두 번째 어떤 행위에 관해서 적용되느냐, 세 번째 어떤 지역에 관해서 적용되느냐 하는 거죠. 자, 크게 건축법 적용 대상 물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러분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건축법의 주인공은 건축물이라는 얘기죠. 건축법에서 가장 많이 쓰게 될 용어가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건축물의 대지가 나오겠죠. 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 설비, 네 번째는 공작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공작물은 모든 공작물에서 건축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부 공작물에 관해서만 건축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건축법 적용 대상 물 하면 건축물, 대지, 건축, 설비, 공작물, 일반 공작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입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라는 것은 건축법상 이런 행위는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행위를 할 때는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해야 될 행위를 말합니다. 허가 또는 신고행위. 자, 첫째 뭐가 있다. 대표로 건축행위가 있겠죠. 건축행위. 두 번째는 건축을 크게 손보는 행위, 대수선행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용도 변경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자, 그래서 건축행위, 대수선행위, 용도 변경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하게 되면 건축법은 어떤 지역에 적용되냐. 첫째,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대상 지역이 있고요. 건축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빠짐없이 적용하는 지역이라는 얘기고, 건축법을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는 얘기는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만 일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건축법은 크게 적용 대상 물, 적용 대상 행위, 적용 대상 지역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한 문제가량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용 대상 문에서 건축물과 대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는 건축행위, 대수선행위, 용도 변경 모두 중요합니다. 자, 우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건축물부터 보겠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물 건축물. 자, 건축물이 뭐냐? 건축물. 자, 우리가 건축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개념이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의 개념 정도는 좀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건축법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건축물은 공작물의 일종입니다. 공작물. 그런데 이 공작물이 어떤 공작물이냐? 공작물이라서 여기서 우리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 사람의 힘을 가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면 전부 다 공작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게 공작물일까요? 이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칠판이라든가 밖에 있는 전보선대, 광고탑, 급수탑,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모두 공작물에 해당됩니다. 인간의 힘을 가해서 만들어진 물건이면 전부 다 공작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공작물 중에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야 됩니다. 토지에 정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붕과 벽이 있거나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이것을 건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요. 건축물은 공작물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야 됩니다. 토지에 정착하고 있다는 것은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동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건축물은 반드시 지붕은 존재됩니다. 지붕이 존재되고 지붕에 벽이 있거나 지붕에 기둥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건축물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물에서 중요한 것이 말이죠. 나중에는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을 다루게 됩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그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하나의 권리인데, 특히 우리가 토지를 경매받았을 때 건축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인정이 되면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건축물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건축물이 외관상 당연하게 건축물이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건축 중인 건축물,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은 이건 건축물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란을 많이 가져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 기준이 적어도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 이게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갖다 따지게 된다는 것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정착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착성이 있으면 건축물을 보고 정착성이 없으면 이동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공작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항상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는 상대적인 관점에 따라서 다소 달라진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배 있죠. 이 배 같은 것도 원래는 공작물입니다. 근데 배가 정동진에 가면 어떻습니까? 산 위에 배가 있죠. 이런 배는 어때요? 움직이지 않고 있죠. 이런 것을 뭐로 본다? 숙박시설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기차도 마찬가지겠네요. 기차도 공작물이 되겠습니다만 기차 한 량을 갖다 놓고 거기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것은 정착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착성이 있느냐 없냐 또 이것들이 존재하느냐 존재하는 것은 항상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토지는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에서 지붕과 벽 또는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에 부속되는 시설물이라고 했죠. 이걸 우리는 흔히 부속물이라고 합니다. 부속물. 건축물의 부속물 하면 대표로 우리가 담장이라든가 담장 또는 굴뚝이라든가 굴뚝 이런 것들 갖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부속되어 있는 굴뚝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뭐 대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건축물의 일부로 본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건축물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으면 독립한 공작물이 되겠습니다만 건축물의 부속 딸린 시설을 우리가 건축물의 일부로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는 거기 보니까 지하나 고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역시 뭐다? 공작물이라는 얘기죠. 공작물. 공작물인데 어떤 공작물? 이 공작물이 지하나 고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농지를 이용하고 있다고요? 거기 우리가 점포라든가 차고라든가 창고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용하고 있으면 이것도 우리가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죠. 지하나 고가에 설치되는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건축물이다. 이러려면 뭡니까? 지하상가 있죠? 지하상가. 지하상가 같은 대표 건축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벽,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두 번째,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부속물. 세 번째, 지하나 고가에 설치된 공작물 중에서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이런 것들을 건축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대지. 자, 대지란 뭐냐? 우선 대지가 뭔가 하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지가 뭘까요? 대지. 어떤 사람은 대지 얘기하면 대지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지가 땅. 물론 그렇게 쓰여지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학작품 같은 경우죠. 미국에 펄벅이 있었던 대지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대지는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는 건축법상 대지는 막연하게 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것을 대지라고 그러냐? 우선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니까 거기에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여러분이 아주 혼동하기 쉽습니다. 대지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하는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눠진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놓으니까 마치 이게 대지의 개념처럼 대지의 정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서 목적 조항에서 살펴보셨듯이 우리 건축법에서는 대지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긴 합니다만 대지의 정의는 정해놓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게 대지란 이걸 말한다니까 대지의 정의처럼 느껴지죠. 이건 대지의 규정이지 정의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지는 뭔가? 오히려 여러분이 학교론에서 대지가 자주 나올 겁니다. 대지는 이렇게 표현하죠. 대지란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이 가능한 뭘 말한다? 토지를 말합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또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 또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대지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이 구별할 것이 이 대지라고 하는 개념하고 지목, 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이건 뭐죠? 이건 지목을 얘기합니다. 지목. 그러니까 이건 무슨 법상 표현이다? 소위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온 개념이죠. 거기에 우리가 지목이 대가 나옵니다. 이 지목이 대라는 거하고 대지하고는 항상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안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토지를 물어봅니다. 교수님 이 땅 좀 봐주세요. 그래요? 이 보면서 자 이거 지목이 뭐죠?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사람들 뭐라고 대답하냐? 지목이요? 기다렸다는 뜻이 대지입니다. 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대지라는 지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목이 뭐냐라고 물으면 대라고 대답하셔야지 대지라는 표현은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구별해서 쓰시 바랍니다. 또 대부분의 경우에 지목대하고 대지는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목이 대인데도 불구하고 대지가 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대지인데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지목은 대입니다. 지목은 대인데 이게 맹지예요. 맹지면 어떻습니까? 건축은 건축 불가능하죠. 이건 지목대이지만 대지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죠. 또 반대로 지목은 종교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종교용지로 됐는데 이 땅을 갖다 밀어가지고 종교 건축물을 건축했다고요. 그러면 그건 대지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대와 대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대와 대를 앞으로 반드시 구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법에서 뭘 규정하고 있다고요? 이 대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했죠. 대지의 기준. 이 대지의 기준이 뭐냐? 바로 거기 1필지 1대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1필지 1대지 원칙. 거기 교재 보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단히 주겠습니다. 공관법이라고 정의하죠. 공간법상 한 필지 토지일 때 뭐가 된다? 하나의 대지가 된다.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가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한 필지 토지일 때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 필지 토지일 때 하나 대지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한 필지 토지일 때 하나 대지가 되기 때문에 필지가 두 필지 이상이거나 또는 필지의 일부일 때는 뭐가 되지 못한다? 1. 대지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도 자주 나오는 개념이 일물일권주라는 개념이 나올 겁니다. 물권의 객체는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두 개 이상의 물건일 땐 하나의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고 또 물건의 일부는 물권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필지 토지일 때 하나 대지가 되기 때문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는 하나 대지가 되지 못한다. 필지 일부는 하나 대지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필지가 두 필지면 대지도 두 개, 필지가 세 필지면 대지도 세 개가 되겠죠. 자, 이걸 대지의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기억할 것은 대지의 개념. 대지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말한다. 두 번째, 대와 대지는 분명히 구별해서 쓰자. 세 번째, 대지의 기준은 1필지 1대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1필지 1대지 원칙은 하나의 원칙일 뿐이지 절대 불가변의 철칙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때에 따라서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또는 필지 일부가 하나의 대지도 간주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때 봐두시도록 하죠. 자, 이게 대지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3번의 그 지하층과 4번 주요 구조부 이건 건축법 적용 대상 물 이라기보다는 이제 지하층과 주요 구조부 따로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일단 남았으니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층이라는 개념. 이 지하층은 우리 건축법에서 출제가 자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지하층 한 3번 정도 출제되는데 그만큼 지하층 굉장히 중요해요. 우선 첫 번째 지하층이 여러분 개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하층이 뭐냐? 개념. 지하층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지하층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이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표시해 보면 이게 지표입니다. 이게 건물의 바닥이에요. 건물의 바닥이 지표 아래, 즉 땅 밑으로 들어가 있죠. 그런데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기만 하면 모두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그 바닥으로부터
집 표면까지의 이 평균 높이가 있습니다. 이 평균 높이가 그 건물의 해당 층 높이. 자, 이걸 보통 우리가 라지 H라고 해서 이걸 층고라고 얘기합니다. 층고. 앞으로는 건물의 한 층 높이라는 얘기를 자주 쓸 겁니다. 층고라고 얘기하는데요. 건물의 한 층 높이는 어떻게 계산하냐. 방의 바닥구제처 윗면으로부터 다시 위층 바닥구제처 윗면.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구제처 윗면까지 높이를 하나의 한 층 높이 층고라고 합니다. 이 바닥으로부터 여기까지 높이를 뭐라고 한다? 이건 우리가 보통 천정 높이, 반자 높이라고 해요. 이 천정에 다시 위에 보면 바닥이 있겠죠. 바닥의 윗면까지 높이를 한 층 높이 층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이 교실이 만약에 지하철을 인정한다면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 즉 땅 밑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바닥에서부터 땅 밑으로 들어간 부분이 이 건물의 층 높이의 2분의 1은 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H가 라지 H 2분의 1 이 말이죠.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그렇다면 이 건물의 한 층 높이가 지금 현재 4m입니다. 층고가. 그러면 이 건물이 지하철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밑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땅 밑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적어도 2m 이상은 돼야 지하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 밑으로 들어간 부분이 2.2m면 이건 지하층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2m가 들어갔다. 그때도 지하층이겠죠. 이상이니까. 그러나 땅속으로 들어간 부분이 1.8m이다. 그럼 무슨 층? 그때는 지상층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반지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반지하라는 표현은 건축법상 쓰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하층이에요. 이 개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꼭 출제될 때는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을 말한다고 딱 끊어버리던가. 틀렸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2 이상에서 말한다. 꼭 3분의 2라고 또 출제됩니다. 왜 3분의 2냐? 전에는 3분의 2였던 것이 2분의 1로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3분의 2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하층은 이 설치 목적이 뭘까요? 지하층 목적은 어떤 사람 주차장 이런 얘기가 주차장이 아니고 이건 대피 공간입니다. 대피 공간. 이건 전쟁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각종의 재난으로부터 대피 공간으로서 쓰이지 않은 것이 지하층이 되겠습니다. 이 설치는 무슨 상? 재량상입니다. 전에는 우리나라가 건축법에서 어떻습니까? 일정한 경우에 지하층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대피 공간이 의무상에서 재량상으로 바뀌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왜 지하층이냐 지하층에 자꾸 이걸 따지게 되느냐? 자, 이것 때문이죠. 지하층은 보통 건물의 층수에서는 제외시킵니다. 건물의 층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자, 지하 1층, 지상 4층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이거 건물 몇 층이냐 그러면 4층 건물 나오지 지하 1층을 포함해서 5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용적률 산정에서도 역시 제외시킵니다. 그러나 연면적 산정에서는 포함을 시킵니다. 원래 연면적이라는 것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 면적 합계. 근데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이라고 그랬죠. 이때 연면적에서는 이 지하층을 빼준다는 걸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런 건물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건물의 바닥이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건물은 층수가 몇 층이고 두 번째 연면적은 얼마이고 세 번째 용적률은 얼마냐? 한번 따져볼까요? 먼저 층수는 몇 층?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죠. 이때는 그냥 4층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4층. 지하층을 빼니까요. 두 번째 연면적.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각층 바닥면적 합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상 4층에 제1층에 총 5개층이 되겠네. 5개층 곱하기 200이니까 얼마다? 연면적은 1000제곱미터 될 겁니다. 용적률 얼마가 되겠습니까? 용적률은 대지면적 얼마? 대지면적의 지면적 1000이죠. 1000분의 연면적이 얼마냐? 연면적은 지하층을 뺀다고 그랬네요. 용적률 선정할 때는. 그러면 지상 4개층이니까 428, 800이죠. 800 곱하기 100을 해주게 되면 용적률은 80%가 되겠습니다. 80%. 자, 이게 우리가 지하층에서 층수, 용적률, 연면적 산정에서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는 얘기를 하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하게 되면 주요 구조부. 이것도 굉장히 우리 시험에서 자주 출제했던 문제입니다. 한 3번 정도 출제됐어요. 그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하면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라는 것은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6가지 부분을 말합니다. 사람에게도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물론 따져놓고 보면 어느 한 부분이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러나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6가지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교재 보니까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둥이 모두 주요 구조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닥이 모두 주요 구조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주요 구조부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토리가 건축물 건축하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바닥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바닥에다 뭘 세우자?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 기둥과 기둥을 옆에서 잡아주는 것을 벽이라고 얘기하죠. 네 번째, 기둥과 기둥을 위에서 잡아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보 위를 떠받쳐주고 있는 것이 지붕, 틀이라고 얘기해요. 지붕틀. 여섯 번째, 건축물에서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그랬죠. 안전의 초점은 항상 화재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안전한가 하는 것인데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 대피소다. 이게 계단입니다. 계단. 그러면 사실상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꼭 이 6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6가지를 보통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요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바닥은 주요 구조부인데 여기서 무슨 바닥? 최하층 바닥.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최하층 바닥은 지표가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최하층 바닥이 문제가 있어도 건물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두 번째, 기둥입니다. 기둥은 주요 구조부인데 기둥 중에 사입기둥이라고 했습니다. 사입기둥. 이 사입기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끼어 있는 사입기둥. 그 다음 벽 중에서 무슨 벽만 해당되냐? 이건 내역, 벽만이 해당됩니다. 힘을 직접 받는. 그 다음 보는 우리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를 큰 보라고 그러고 보와 보를 연결하는 보를 작은 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작은 보는 또 제외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지붕이 아니고 지붕틀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여섯 번째, 계단도 우리가 크게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5개계단 4가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자 들어가는 주계단만이 주요 구조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앞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는 절대 암기하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바닥, 최하층 바닥은 제외. 두 번째, 기둥, 사입기둥은 제외. 세 번째, 벽 중에서 무슨 벽만? 내력벽. 네 번째, 보 중에서 무슨 보 제외? 작은 보는 제외. 다섯 번째, 지붕이 아니고 지붕틀. 여섯 번째, 계단 중에서 무슨 계단? 주계단.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3번 정도 출제됐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구조부, 그 다음에 지하층 참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두 번째 보시니까 적용대상 행위가 나오죠. 적용대상 행위.
자, 건축법은 어떤 행위에 관해서 적용될 것이냐는 겁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상 이런 행위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행위를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땐 적어도 건축법상 행정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해야 될 행위, 이걸 뭐라고 한다?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행위가 뭐가 있다? 여러분, 건축행위가 있습니다. 건축행위. 여기서 건축은 크게 5가지 했는데요. 첫째, 신축. 두 번째, 증축. 세 번째, 개축. 네 번째, 재축. 다섯 번째, 이전이 있습니다. 이전. 이렇게 크게 5가지 했어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자, 이 개념 굉장히 출제 자주 되고 있죠. 먼저 신축이 뭔가? 신축은 이렇게 2가지로 보시면 되겠네.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우리가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땅을 나대지라고 얘기하고요.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나대지다 건축물 처음으로 축조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신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신축이라고 해요. 건축물이 있긴 있는데 그 건축물이 처음부터 부속 건축물인 경우, 부속 건축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뭐를? 주된 건축물 다시 건축하는 행위, 이걸 또 뭐라고 한다? 신축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이냐?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다 건물을 처음 축조합니다. 처음 축조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신축이라고 그래요. 신축. 그런데 여기에 처음부터 부속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다고. 부속 건축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주된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주된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 주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도 뭐로 본다? 신축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부속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뭐로 본다? 나대지로 본다는 얘기죠. 나대지. 그럼 여기서 부속 건축물이 뭐냐? 부속 건축물은 요건 좀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속 건축물은 아파트 관리 사무실 같은 것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부속 건축물 되겠선 첫째, 주된 건축물과 동일 대지 내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된 건축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됩니다. 자, 아파트 관리 사무실 연상해 보세요. 아파트 관리 사무실은 아파트는 주된 건축물과 동일 대지내에 있죠. 그러나 주된 건축물과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건축물 이용 관리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부속 건축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부속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라더라도 그딴 뭐로 본다? 건부지로 보지 않고 나대지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속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된 건축물을 다시 건축하는 것도 신축이 된다는 점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우리가 신축이 되겠습니다. 나대지에 처음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또 부속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주된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이걸 우리는 신축이라고 한다. 그럼 증축 보겠습니다. 증축은 개축, 재축과 함께 기존의 건축물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증가시키는 것인데요. 뭘 증가시키냐? 첫 번째, 높이를 증가시킨다. 또는 층수를 증가시킨다. 또는 건축 면적을 증가시킨다. 또는 연면적을 증가시킨다. 이걸 증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킨다. 층수를 증가시킨다. 건축 면적을 증가시킨다. 연면적을 증가시킨다. 이걸 뭐라고 한다? 증축. 기억하세요. 증축. 자, 정리해보면 기존에 하나 건물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건축물이 존재하는데 기존 건축물은 뭐를? 여기다 높이를 증가시킨다 말이죠. 높이.
증축입니다. 높이가 증가됐다는 것은 아직 층수까지는 증가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층수를 증가시킨다. 층수. 증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 면적을 증가시킨다. 건축 면적은 하나의 대지 내에서 그 건축물에 차지하는 공간 면적을 말합니다. 이 건축 면적이 늘어나면 증축입니다. 또 여기에 건물 하나 새로 이렇게 건축하는 행위, 이건 어떤 행위일까요? 요거. 이 행위도 언뜻 보면 신축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도 뭐로 본다? 증축으로 본다. 기억하세요. 왜 증축이 된다? 이건 동일 대지 내 별도의 건축행위라고 얘기하는데요. 동일 대지 내 별도의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도 일종의 건축 면적이 늘어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 면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지를 갖다 기준합니다. 하나의 대지 내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 면적이 합계란 표현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건축 면적이 처음에는 여기까지가 건축 면적이 됐다가 여기다 건축물 건축한 순간 건축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 면적. 그래서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뭐로 본다? 증축으로 본다는 얘기죠. 마찬가지 논리로 담장을 축조하는 행위. 마찬가지죠. 담장을 축조한다든가 아까 대문을 축조하는 행위도 건축물 일부로 보기 때문에 증축으로 본다. 기억하세요. 그다음 어떻게 하면 연면적이 늘어날까요? 연면적. 연면적 아까 바닥 면적 합계라고 그랬죠. 그럼 바닥을 늘려주면 연면적이 늘어나겠네. 예컨대 어떤 경우 여기다가 지하층을 판다. 지하층. 그럼 지하층을 갖다 이렇게 파게 되면 어때요? 층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층 층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하층이 설치됨으로 인하여 연면적이 늘어났죠. 증축이 되겠습니다. 또 한 층의 가운데를 막아서 두 층을 만들었다. 높이가 증가된 것도 아니고 층수가 증가된 것도 아니지만 가운데를 막게 되면 바닥이 하나 늘어났죠. 이때도 연면적이 늘어난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을 전부 다 증축이라고 한다. 기억하세요. 기존의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켰다. 층수를 증가시켰다. 건축 면적을 증가시켰다. 동일 대지 내 별개동의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했다. 기존 건축물의 담장을 축조했다. 그 다음에 지하층을 팠다. 한 층의 중간을 막아서 두 층을 만들었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증축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축 보죠.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을 뭐하고? 철거하고. 재축은 기존 건축물 뭐하고? 멸실대고입니다. 종류와 동일 규모 내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철거라고 하는 표현과 멸실하는 표현이 다르죠. 철거는 인위적인 것이고 멸실은 자연재해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기존의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 이건 동일한 점이죠. 또 동일 규모 내라는 점도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위적으로 철거하고 종류와 동일 규모로 다시 건축했으면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로 멸실되고 종류와 똑같은 규모로 다시 건축했으면 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꼭 동일 규모를 빼고 출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축이란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대지나 새로 건축물 축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죠. 왜? 동일 규모가 빠졌죠.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대지내다 새로 건축물을 축조했는데 이때 어떻게 축조했다는 얘기 없었잖아요. 만약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했으면 뭐가 된다? 큰 규모로 건축했으면 이거 우리가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증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을 전부 철거해서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했으면 신축. 기존의 건축물을 일부 철거해서 종전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했으면 뭐가 된다?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증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 규모 내라는 얘기를 꼭 표현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전 보겠습니다. 이전은 건축물에 아까 주요 구조부 있었죠.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를 뭐 하지 않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 대지 내에 다른 장소로 건축물을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옮기는 행위. 자,
건축물에 아까 주요 구조부 있었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저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뭐 하지 않고 해체하지 않고 어디에? 통일대지 내에 다른 장소로 옮긴다. 여기도 만약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여 이렇게 나온다든가 또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았다더라도 통일대지 내라는 얘기가 빠졌다든가 그러면 틀리게 됩니다. 기존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 내 다른 장소로 옮겨버리면 이건 다른 대지 입장에서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신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통일대지 안에 다른 장소로 건축물을 옮기는 행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이라는 개념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축물을 흔히 건축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신축에서부터 이전까지 모두 가능할 때 건축할 수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반면 어떤 경우는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건물을 증축할 수 있다, 증축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이건 신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축은 안 되고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런 것은 가능할 때 보통 우리가 증축할 수 있다는 표현을 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다는 것은 신축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증축할 수 있다는 것은 신축은 안 되고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은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물의 건축행위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되시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밑에 보니까 대수선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대수선. 여기서 우리가 또 대수선이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야? 글자 그대로 크게 손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작게 손보는 것이 문제될 바 없지만 크게 손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잘못 손보면 대단히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대수선도 역시 건축행위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돼서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대수선행위냐? 크게 손봤다는 것은 주로 어디를 손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주요 구조부를 주로 손봐야 돼. 주요 구조부. 그 주요 구조부도 어떻게 손봐야 되냐? 확실하게 손봐야 되겠죠. 확실하게 손본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증설 또는 해체, 수선, 변경 이런 행위들입니다. 건축물의 뭐를 주요 구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수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수선은 여러분 교재 보니까 자,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오죠. 1번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 변경하는 거. 2번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3번 보를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우선 오늘은 대수선은 여기까지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 대수선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첫째 3, 3, 3, 30, 3, 3, 3, 30, 3, 3, 3, 30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를? 기둥을. 두 번째 보를. 세 번째 지붕틀을. 네 번째 내력벽을. 세 개 이상 30제곱미터 이상 뭐 하면 수선 변경했으면 대수선입니다. 우선 보세요.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 주로 이제 주요 구조부들이죠. 그리고 행위를 보면 여기서 증설 해체하고 수선 변경이 의미가 좀 다르죠. 증설 해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오래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전부의 의미가 있다고요. 즉 증설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해체는 있던 것을 아예 없애는 거잖아요. 전부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수선 변경 이건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의 의무예요.
부분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수선 변경은 이건 어때요? 이 뜻을 부분적으로 손보는 것이기 때문에 증설 해체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 이런 것들을 적어도 3개,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입니다. 그러나 이것들 뭐가 되면 이것을 증설하거나 또는 해체하면 무조건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30 해가지고 이건 어디에? 뒤로 걸리죠. 증설 해체는 앞에 나오죠. 지금 무슨 말이냐? 기둥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그러니까 증설 해체는 수치가 앞에 걸리지 않죠. 다시 말해서 단 한 개를 증설했어도 단 한 개를 해체했어도 대수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선 변경 반드시 3개 이상, 3개 이상 이렇게 대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을 막거나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둥을 1개 증설했어도 대수선이다. 기둥을 1개 해체했어도 대수선이다. 그러나 기둥을 2개 수선했다. 대수선이 아니죠? 기둥을 2개 변경했다. 아니죠? 왜? 적어도 3개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내력벽의 면적을 가로 5m, 세로 4m만큼 해체했다. 대수선일까요? 그렇죠. 5, 4, 20이니까. 그렇죠? 5, 4, 20이면 적어도 30 이상이다 아닌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내력벽을 5, 4, 20제곱미터만큼 수선했다. 그럼 대수선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30이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30 이상으로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대수선. 이 정도만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축행위하고 이 대수선입니다. 건축행위와 대수선행위는 거의 돌아가면서 매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이 나오든가 대수선이 되든가 한 경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중에서 세 번째 용도 변경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용도 변경. 건축의 용도 변경에서는 이 건축의 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종류가 수없이 많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죠. 수없이 많은 건축물을 수백, 수천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를 크게 비슷한 것끼리 28개로 묶어놨는데 이걸 건축물의 용도라고 얘기합니다. 건축물 용도. 그래서 1번 단독주택에서부터 28번 장례식장까지 건축물 용도가 총 28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건축물 용도 변경은 뭐냐? 이건 최초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나중에 바꿔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처음 그 건물을 다시 건축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한다는 것은 숙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 변경도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용도 변경은 오늘은 간단히만 정리합니다. 이 건축물 용도 변경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많고 건축물 용도 분류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간단히 설명드리면 건축물 용도 변경은 뭐가 아니다. 건축행위. 건축행위는 아니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건축행위는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뭐가 된다. 건축법. 아까 적용, 대상, 행위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는 몇 가지였기 때문에 건축행위, 대수선 행위, 용도 변경 행위 3가지였잖아요. 그래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돼서 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건축법에서 뭘 받아야 된다?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 행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 변경까지 크게 건축행위, 대수선행위, 용도 변경 크게 이렇게 3가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한 문제 정도 자주 출제되고 있는 파트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